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민준,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작게 혀를 찾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박 부장의 사무실에 불려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내려놓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기획안이 그대로 떠 있었다. 밤새워 준비한 자료였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박 부장이 왜 자신을 부르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질책을 받게 될지였다. 민준아, 힘내. 옆자리의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위로도 지금의 민준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릴 뻔했지만 겨우 중심을 잡았다. 박 부장의 사무실까지는 불과 몇 미터의 거리였지만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끝없는 복도처럼 느껴졌다. 박 부장의 사무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멈췄다. 민주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 박동은 오히려 더 빨라졌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다. 들어와.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다. 민주는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면서 박 부장의 넓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지금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박성훈 부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40 중반의 나이에 걸맞은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정확히 빗어 넘긴 머리, 구김 하나 없는 셔츠, 그리고 언제나 차갑게 빛나는 눈. 민주는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항상 두려웠다. 앉아. 박 부장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민주는 책상 앞에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의자 끝에만 걸터 앉은 채로. 김민준. 박 부장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실망이 가득했다. 네가 제출한 이번 분기 마케팅 기획안 봤어. 민준의 입이 바짝 말랐다. 그 기획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른다. 주말도 반납하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동종업계의 성공 사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우리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이게 뭐야? 박 부장이 기획안을 책상 위로 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이런 걸로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해? 부장님, 제가 다시 검토해서... 검토? 박 부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검토할 게 뭐가 있어? 기본도 안 된 자료를 가져다 놓고 검토를 하자고?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준비한 기획안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박 부장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구체적인 피드백 대신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말들만 쏟아냈다. 너는 이 회사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박 부장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팔짱을 꼈다. 다른 신입들 봐. 최소한 기본은 하잖아.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평가만 받았다. 다른 동료들은 똑같은 실수를 해도 다음에 조심하라 는 말로 끝나는데 자신에게만은 유독 가혹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다시 준비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박 부장이 비웃었다. 오늘 밤까지 다시 해와.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해와.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대충대충이라는 말이 민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대충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여기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나가. 박 부장의 마지막 말과 함께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흩어진 기획안을 주워 담으면서 손이 떨렸다. 박 부장은 이미 다른 서류를 보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듯이. 사무실 문을 나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민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괜찮아? 수연이 작게 물었다. 응? 민준이 짧게 답했다. 더 이상 말하면 울 것 같았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이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특히 박 부장은 처음부터 민준을 곱게 보지 않았다. 입사 첫날부터 지금까지 박 부장의 태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지만 민준에게만은 유독 까다로웠다. 민준은 그 이유를 모르겠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박 부장이 자신을 이토록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의 능력이 정말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주는 혼자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민주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부산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는 항상 민준을 자랑스러워했다. 서울의 좋은 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대견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정작 민준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점점 무거워졌다. 오후에도 박 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민준이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작성 방법, 심지어는 복사기 사용법까지 트집을 잡았다. 김민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박 부장이 민준의 책상으로 와서 말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어떻게 일을 해? 주변 동료들이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렸다. 민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봐. 박 부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저녁이 되어도 민주는 퇴근하지 못했다. 박 부장이 오늘 밤까지 다시 준비하라고 한 기획안을 완성해야 했다. 다른 동료들은 하나둘씩 퇴근했고 사무실은 점점 조용해졌다. 박 부장도 이감시쯤 퇴근했다. 민준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오늘 밤에 제대로 해놔야 해. 내일 아침에 확인할 거야. 민준은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민준은 기획안을 다시 펼쳐놓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다.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다른 회사의 성공 사례들을 잘 분석했고 실행 가능한 전략들도 제시했다. 하지만 박 부장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다. 민주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해외 사례들도 찾아보고 최신 트렌드들도 조사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배가 고팠지만 편의점에 갈 시간도 아까웠다. 자판기에서 커피 한 캔을 뽑아 마시며 계속 작업했다. 카페인이 몸에 퍼지면서 잠시 정신이 맑아졌다. 자정을 넘어서야 기획안이 완성되었다. 민주는 프린터로 출력한 후 여러 번 검토했다. 이번에는 완벽했다. 적어도 자신이 보기에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주는 지친 모습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확인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다. 2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밝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박 부장보다 먼저 와서 기획안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아두고 싶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이미 와 있었다. 어제 밤에 다시 한 거야? 박 부장이 기획안을 받아들며 물었다. 네.
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박 부장은 기획안을 대충 훑어보았다. 민준이 밤새 공들인 부분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았다. 이전보다는 낫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해. 민준의 마음이 무너졌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만족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해? 박 부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스스로 생각해봐. 그래야 늘지. 민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박 부장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이 무엇을 해도 박 부장은 만족하지 않았다. 점점 더 가혹해지는 것 같았다. 다른 동료들도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민준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박 부장님이 좀 심하신 것 같아. 하지만 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 대기업의 임원진이 우리 회사와의 협업을 논의하러 오는 것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고 박 부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번 미팅은 정말 중요해. 박 부장이 팀 전체를 모아놓고 말했다.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시선이 유독 민준에게 오래 머물렀다. 민준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민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부장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것일까? 다른 신입사원들에게는 그나마 무관심했지만 유독 자신에게만은 적대적이었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고 몇몇 직원들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어제 완성하지 못한 보고서를 마저 작성하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일찍 왔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강 부장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그리 차갑지 않았다. 네, 부장님. 어제 마무리 못한 일이 있어서요. 강 부장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더니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민준은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지만 계속해서 부장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가끔 고개를 들면 강 부장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눈이 마주치면 이내 시선을 돌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동기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김대리도 함께였다. 민준아, 요즘 강 부장님이 너한테 좀 덜 까칠한 것 같지 않아? 동기 중 하나인 수진이 물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야, 수진이 말이 맞아. 예전에는 정말 독하게 갔는데 요즘은 그냥 무관심한 정도야. 다른 동기인 태호가 맞장 붙였다. 김대리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강 부장님도 사람이니까. 처음엔 너희들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거겠지. 특히 민준이 너는 워낙 성실하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단순한 테스트치고는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오후에 민준은 강 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은 꼼꼼히 내용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괜찮네. 수고했어. 짧지만 처음으로 들어보는 긍정적인 평가였다. 민주는 내심 기뻤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런데 말이야. 강 부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너 어디서 태어났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당황했다. 네? 아,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강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부산? 그럼 부모님은? 저는 어릴 때 입양됐습니다. 양 부모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입양 언제? 3살 때요. 기억은 별로 없지만요. 강 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가봐도 돼. 민준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부장실을 나왔다. 강 부장은 민준이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민준이와 함께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강 부장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 근처 술집에 들렀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20여 년 전 일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만난 연인 소영, 예상치 못한 임신과 양가 부모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 소영이 홀로 부산으로 내려가 아이를 낳고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기로 한 약속. 그 후 소영과는 연락이 끊어졌다. 강 부장은 성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언젠가 아들을 찾아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일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 앞에 나타났다. 박민준. 나이도, 출생지도, 입양 시기도 모두 일치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만약 틀렸다면?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 부장은 술잔을 비우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민준도 팀에 배정되어 강 부장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강 부장은 예전보다 민준을 자주 관찰했다. 그의 습관, 표정, 말투까지 세심하게 살펴봤다. 민준아, 이 부분 다시 검토해봐. 강 부장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강 부장은 가슴이 뛰었다. 소영과 똑같은 습관이었다. 고개를 끄덕일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강 부장의 태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때로는 과도하게 관심을 보였다가 때로는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굴었다. 민주는 그런 변화를 감지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사무실에는 민준과 강 부장만 남게 되었다. 강 부장은 민준에게 다가가 어깨 너머로 그의 작업을 살펴봤다. 가까이서 보니 민준의 귀 뒤쪽에 작은 점이 있었다. 강 부장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자신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다. 부장님,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아, 아니야. 계속해. 강 부장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주말이 되자 강 부장은 사립탐정을 찾았다. 민준의 정확한 출생 기록과 입양 과정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박민준, 1995년 3월 15일 부산에서 출생. 생모 이소영, 생부 강현우, 1998년 서울의 박씨 부부에게 입양. 강 부장의 본명은 강현우였다.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강 부장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출근했다. 민준을 보는 눈빛이 달랐다. 이제는 미움이나 무관심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인 시선이었다. 민준아, 잠깐 부장실로 와봐. 민준은 긴장하며 부장실에 들어갔다. 강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앉아. 민준은 의자에 앉았지만 강 부장은 계속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부장님. 혹시 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한 적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은 당황했다. 그게 왜 갑자기? 대답만 해.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강 부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만약에 말이야. 내 친아버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어?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복잡할 것 같아요. 강 부장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민준아, 그때 갑자기 부장실 문이 열렸다. 김 대리가
급하게 들어왔다. 부장님, 긴급회에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강 부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나중에 얘기하자. 민준은 부장실을 나오며 뭔가 중요한 순간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강 부장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감정을 읽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강 부장은 회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민준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민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퇴근 시간이 되자 강 부장은 민준에게 다가갔다. 오늘 시간 있어? 네, 있습니다. 그럼 같이 저녁 먹을까?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한 식당으로 향했다. 개별 룸으로 안내받은 후 강 부장은 술을 주문했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강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게 사과할 일이 있어. 사과요? 처음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지. 이유가 있었어. 민준은 궁금한 눈으로 강 부장을 바라봤다. 사실은 강 부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여러 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부장님, 너를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랬어. 내가 젊었을 때 실수했던 일들. 민주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실수요? 강 부장은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따랐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정말 만약에 말이야. 네 아버지가 너를 찾고 있었다면 어떻겠어? 또 그 얘기세요? 아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만약 내 친아버지가 줄곧 너를 그리워했고 찾고 싶어 했다면?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뭘 했는지도? 강 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용서할 수 없을까? 용서. 민준이 중얼거렸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유를 듣고는 싶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강 부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다. 민준아, 사실은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양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양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준은 강 부장을 바라봤다. 부장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어서 가봐. 괜찮을 거야. 민준이 서둘러 나간 후 강 부장은 혼자 남겨졌다.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다짐했다. 이틀 후 민준이 출근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다행히 양어머니는 큰 문제 없이 회복되었지만 민준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강 부장은 민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괜찮으셔?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과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네. 너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일찍 들어가도 돼. 괜찮습니다. 이래야죠. 민준의 모습을 보며 강 부장은 마음이 아팠다. 저렇게 힘들어하는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자신이 안타까웠다. 점심시간에 강 부장은 민준을 따로 불렀다. 어저께 못다 한 얘기가 있어. 아, 네. 죄송했어요. 아니야. 가족이 우선이지.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한 곳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회사 옥상이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강 부장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내가 할 말은 쉽지 않은 얘기야. 네, 들어보겠습니다. 강 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꺼내온 오래된 사진을 민준에게 건넸다. 이걸 봐. 민준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누구세요? 뒤를 봐. 민준이 사진을 뒤집자 민준이와 함께 1995년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저예요. 강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고 있는 사람은 네, 어머니야. 민주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부장님이 이걸 갖고 계세요? 강 부장은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했다. 민주나 나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강 부장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네 아버지야. 강우진은 병원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시계 바늘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진 씨, 간호사가 다가왔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우진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복잡했다. 김태현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김태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늘 당당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진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였는데 이제는 그저 아픈 한 사람으로만 보였다. 아니, 자신의 아버지로.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다. 밖은 어느새 깊은 밤이 되어 있었다. 거리에 넌사인들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이었다. 집에 돌아온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3살배기 우진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엄마, 우진이 중얼거렸다. 정말 김태현이 제 아버지인 건가요? 사진 속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김태현은 깨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벗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장님.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김태현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피로와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왔구나. 김태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고마워. 어제 네가 아니었다면 괜찮습니다. 우진이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런데 어제 하신 말씀이 김태현이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정혜영, 내 어머니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25살 때 만났어. 나는 대학 마지막 학기였고 혜영이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우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첫눈에 반했어. 그렇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봤거든. 웃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 김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매일 그 카페에 갔어. 커피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사귀게 되신 거예요? 응? 6개월 만에 고백했어.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오래 걸렸지. 김태연이 기침을 했다. 혜영이는 나를 좋아해줬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우진의 가슴이 뛰었다. 어머니의 연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 상대가 지금 자신 앞에 누워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왜?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헤어지신 거예요? 김태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 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반대했어. 집안이 다르다고, 문벌이 맞지 않는다고.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나는 반항했어. 혜영이와 결혼하겠다고, 집안 따위 상관없다고. 그럼 아버지가 혜영이를 직접 만났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태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영이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다. 나는 미쳤던 것 같아.
매일 혜영이를 찾아갔어. 설득하려고, 다시 돌아오라고. 김태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혜영이는 만나주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집도 비어 있었고, 카페도 그만뒀고, 어디로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 김태연이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미친 듯이 찾았어. 1년 동안.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족들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 의무감으로. 김태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늘 혜영이 생각만 했거든. 부인부는 지금은 5년 전에 이혼했어. 더 이상 서로를 속일 수 없었거든. 김태연이 우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년에 너를 봤을 때 느꼈어. 혜영이와 닮았다고. 우진의 심장이 뛰었다. 처음엔 그냥 닮았다고만 생각했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 김태연의 손이 떨렸다. 네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괴롭히고 무시하고. 김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 정말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27년 동안 너를 찾지 못했잖아. 혜영이가 혼자서 너를 키웠잖아.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너를 멀리 보내면 이 고통스러운 감정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더 괴로우셨겠네요. 그렇지. 김태연이 눈을 감았다. 매일 너를 보면서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 안아줄 수도 없었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없었고.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태연의 몸이 경직됐다.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다만 우진이 눈물을 닦았다. 가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을 하셨어요. 김태연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27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미안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우진아. 우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7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1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로 겹쳐졌다. 저도 미안해요. 우진이 흐느꼈다.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는지. 혜영이는 잘못이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잘못은 없어요. 다만 우진이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다. 27년의 공백, 1년의 오해, 그리고 하루 만에 바뀐 모든 것들. 그 무게가 너무 컸다. 우진아, 김태연이 손을 내밀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진은 그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김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27년 만에 들어보는 그 호칭이었다. 2주 후 김태연은 퇴원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직원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다. 평소보다 온화해진 표정, 부드러워진 말투, 특히 간구진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우진 씨, 이 프로젝트 잘 정리해줘서 고마워요. 김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다. 김 부장이 간구진에게 고마워한다고?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점심시간 김태현이 우진에게 다가왔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네,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을래? 내가 직접 해줄게. 우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리하실 줄 아세요? 어머니, 혜영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정도는 할 줄 알아. 김태연이 쑥스럽게 웃었다. 그때 배워뒀거든.
그날 저녁 우진은 김태현의 집을 방문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아파트였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앉아있어. 금방 할게. 김태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거실을 둘러봤다. 책장에는 경영서적들이 빼곡했고 벽에는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성공한 직장인의 집이었지만 가족 사진은 한 장도 보이지 않았다. 다 됐어. 김태현이 김치찌개를 들고 나왔다. 맛있을지 모르겠네. 첫 숟가락을 뜬 우진의 눈이 커졌다. 이거 어머니 김치찌개 맛이에요. 김태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27년 전 맛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어색함보다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우진아, 김태현이 입을 열었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27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저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천천히 하자. 시간은 많으니까.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이제 시간은 많았다. 아버지,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저와 함께 살면서. 김태현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그럼 혜영이는 너 때문에 행복했을 거야. 너는 그 사람의 전부였으니까. 그럼 다행이에요. 우진아, 너도 알아줘. 내가 혜영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알아요. 아버지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우진은 늦게까지 김태현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어머니와의 추억들, 27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회사에서 김태현과 간구진의 관계는 더 이상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다. 물론 업무상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흐르고 있었다. 우진 씨, 프레젠테이션 정말 훌륭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태현이 말했다. 고객들도 만족해했고. 감사합니다, 부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부장님과 우진 씨였다. 하지만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달랐다.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김태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뭐든 좋아요. 요즘 우진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김태현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김태현의 요리 실력도 늘고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김태현이 처음으로 정혜영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묘비 앞에 선 김태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다. 혜영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어. 정말 늦었어. 우진은 조용히 아버지 곁에 서 있었다. 우진이 정말 잘 키웠구나. 착하고 똑똑하고 너를 닮아서 마음씨도 따뜻해. 김태현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안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라도 우진이를 잘 돌봐줄게. 네가 못다한 사랑까지 해줄게. 우진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아버지 찾았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있었다. 27년 만에 재회였다. 돌아오는 길 김태현이 말했다. 우진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게 별로 없어. 돈이나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 응?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태현의 눈이 촉촉해졌다.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1년 후 강우진은 팀장으로 승진했다. 김태현의 밑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팀장님, 후배 직원이 우진에게 말했다. 김 부장님이랑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진이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요. 사실 변한 건 김태현만이 아니었다. 우진도 변했다. 더 자신감 있어졌고 더 따뜻해졌다. 아버지가 있다는 든든함 때문이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해줄게요. 우진이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 그래? 기대되네. 아버지. 응? 행복해요. 지금. 김태연이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정말 행복해.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27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보고 있을 하늘 어딘가에서 그녀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함께하게 된 것을.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27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은 만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